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날마다 더 좋은 삶을 만들고자 오늘도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입니다. 저자는 마빈 토케이어, 옮기니는 주덕명, 출판사는 함께 북스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인간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하루를 살기 위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배워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배우며 그 배움을 자신의 삶에 접목시켜 자신들의 지혜로 삼았고 그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여 수천 년 동안의 박해와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나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남기 위하여. 만일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없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루하고 무한할 것 같던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요? 지금까지 습관처럼 해오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하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오늘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만드는 오늘을. 다음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책 속의 평생토록 배워도 부족하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평생토록 배워도 부족하다. 방대한 지식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배움은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나이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삶에 아무런 목표나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이미 정신적인 죽음인 것이다. 배움으로써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청춘이란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목적지를 향하고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결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결과의 성패에 따라 삶을 평가하는 것에 익숙한 것은 아닐까? 청춘의 기준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거니와 유대인의 생활 방식의 지침으로서 기록해 놓은 탈무드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배워야 한다. 배우는 것이야말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가장 위대한 교사라 할지라도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현명한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배움은 끝이 없는 길이다.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람단에서 유래한다. 람단의 뜻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대하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습관이 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질문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불치하문,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좀 더 높다고 해서 궁금한 것이 있음에도 물음을 꺼려 한다면 발전은 없을 것이다. 모르는 것은 물어야 깨우칠 수 있으며 그래야만이 누구에게라도 당당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축적된 지식은 새로운 경험 또는 다른 지식과 융합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식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 방식이 그러하다. 하브르타 교육은 깨우칠 때까지 계속 묻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논쟁을 한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더 소중히 여겨라.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맛이 좋다. 지혜도 이와 같다.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진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다. 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오랜 시간을 나라 없는 서름과 박해를 받으며 견뎌왔다. 오래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도시는 불태워졌으며 재산은 빼앗겼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배우며 항상 내일을 위한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희망이 있었기에 고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에게 내일을 위한 희망은 교육이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수수께끼가 있다. 만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 불태워지고 재산은 빼앗겼을 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야 할까요? 하고 어린 자녀에게 묻는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라든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달아난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럴 때 유대인 부모는 그것은 모양도 없고 빛깔도 냄새도 없는 거란다 하고 다시 한번 힌트를 준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것은 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지성이라고 가르쳐 준다. 그 누구도 무형의 재산인 지성을 빼앗을 수 없으며 지성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하며 자라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묻고 깨우친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논점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말하면서 논리력을 키운다. 그 결과 확고한 주체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유대인 아이들은 책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물려받는 부모들의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는 습관을 지닌다. 독서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사고력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자리에서도 정립된 논리와 지식이 있기에 품위가 있으며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독서의 영향으로 생긴 이러한 자긍심이 바로 지성의 힘이다. 지성이 높은 사람은 자주적인 삶을 확립할 수 있다. 지성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풀이해보면 자신이 배우고 깨우치고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이다. 넓은 뜻으로는 지각이나 직관, 오성 등의 지적 능력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성이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시 되었는가는 학자가 왕보다도 더 훌륭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공동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온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자랑할 만한 전통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서 대개의 다른 민족들의 경우 왕후, 귀족 혹은 군인이나 돈이 많은 사업가를 학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었던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유대인들은 책을 어떠한 물건보다도 소중히 여겼다. 그들에게는 책에 관한 많은 격언이 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한 좋은 책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책을 가슴에 지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만일 빈곤한 나머지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우선 금, 보석, 집, 땅을 팔도록 하라. 마지막까지라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비록 적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식의 적이 된다. 책을 당신의 벗으로 삼아라. 책장을 당신의 뜰로 삼아라. 그리하여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과실을 거두어 들이며 꽃을 따도록 하라. 책은 지식의 상징이다. 1736년 라트비아의 유대인 거리에서는 만약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 행위는 벌금을 물게 하는 조례가 정해지기도 했다. 또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책을 침대의 발치에 두지 말고 머리맡에 두라는 지침이 각 가정에 전해지기도 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식을 소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식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혜였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많은 책을 등에 실은 당나귀에 비유되었다. 지식은 아무리 모아두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가 되며 단지 지식을 모으는 것뿐이라면 책을 쌓아두지 말 것을 경고했다. 지식을 단지 배워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은 모방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배워서 익힌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기초일 뿐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어로 지혜가 있는 사람을 후템이라고 한다. 공부를 배우는 학도가 지식을 쌓고 지성을 발휘해가는 동안에 통찰력을 얻게 되고 또 겸허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유대인은 학식과 마찬가지로 겸허함도 중히 여긴다. 자기 스스로 지식이 풍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할지는 모르나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후템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탈미드 후템이라고 한다. 탈미드 후템은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으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탈미드 후템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들을 존경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였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탈미드 후템과 부자 중 어느 쪽이 더 훌륭할까? 그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탈미드 후템이다. 왜냐하면 탈미드 후템은 돈의 고마움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질문은 10개의 답을 만든다. 묻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배울수록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의문이 생기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된다. 의문을 갖는 것은 배움의 첫걸음이다. 배울수록 의문을 갖게 되어 물음이 많아지며 질문의 수준도 높아진다. 즉, 진리 추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질문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닌다. 뇌 과학자들이 연구한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방법에 의하면 지식에 대한 일방적인 가르침은 고루한 잔소리처럼 우리의 뇌에 자극을 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 방법이 그러했다. 뇌 과학자들은 질문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절히 답해주고 꼬리에 꼬리를 잇는 방법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한다. 탈무드에는 훌륭한 물음은 훌륭한 답을 끌어낸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뜻밖의 질문을 받고 놀라는 일이 있다. 그리고 자신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 멋진 답을 해주는 일이 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이란 해답과 마찬가지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질문법을 사용하여 사고의 능력을 향상시켰던 사람이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활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했는데 이 질문법을 삼파법이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정치인들과의 소송에서 패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정치인들이 그를 두려워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소크라테스의 예리한 질문.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촌철살인의 질문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권력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결정적인 질문을 회피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질문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발전하게 한다. 지혜는 물음으로써 생기고 후회는 정리되지 않은 말함에서 생기는 것이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의문 또한 없다. 배움이란 의문을 갖고 그것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훌륭한 의문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도대체 사람이 정말로 확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하지만 의문에서 비롯되어 얻은 확신이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마음속의 의문은 행동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결국 의문은 행동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다. 생각이 지나치면 오히려 행동해야 할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일을 단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함으로써 찾아온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게 되는 것이다. 확신에 찬 의문으로 대담하게 행동하는 자만이 승리를 움켜쥘 수 있다. 그 때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배우는 것일까? 세상에는 아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는 법은 거의 없다. 유사한 새로운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때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직관이다. 직관은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을 현명하고 빠르게 구별하는 지혜이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이다. 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베테랑 사냥꾼은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것은 오랜 체험으로 스스로 체득하고 단련된 것이다.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 또한 직관력을 날카롭게 만드는 일이다. 직관은 한마디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직관에 따라 내려지는 결단은 그때까지 쌓아 올린 영민한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직관은 통찰력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좋을 것이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통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배움의 중요한 요소는 순간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한 준비이다. 하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마주치는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하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탈무드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늘은 당신의 발치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개미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면 높이가 어디쯤일까? 그것은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의 발바닥이 있는 곳에서 하늘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세상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게는 이 세상을 개선할 만한 힘 같은 것은 없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며 사회적인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이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생겨난다. 그렇기에 누구나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곤란한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주변의 세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누구나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생각만으로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자신의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가족이다. 성공한 사업가 A씨는 50대 중반에 말기 뇌종양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남은 생 6개월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오며 맺어온 인간관계의 동심원을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그 동심원의 가장 내부에는 가족이 있었고 가장 외부에는 사업을 하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그랬더니 그래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고 정작 그래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소중한 가족들을 등한시에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좀 더 이른 시기에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보았더라면,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충만했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이렇듯 먼 곳, 높은 곳을 바라보면 가장 가까운 곳,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세상,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낮은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 가족 구성원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어줄 때, 나아가 다른 가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있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이 된다. 이웃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자신의 가족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기초적인 관계가 되며
또한 유쾌한 생활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된 삶은 차츰 그 범위를 긍정적으로 넓힌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움이란 보다 폭넓은 것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움의 목적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배움으로써 얻은 지식과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더해준다. 배움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배움이란 반드시 학교에서 학문을 배운다거나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배움인 것이다. 근래에는 배움이란 것이 자신의 일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쫓는 편협한 것이 된 것 같다. 배움이 안타깝게도 모두 이해득실과 결부된 것이다. 하지만 배움은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멈춰선 적이 없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있다. 어제의 옳았던 방법과 생각 또한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배움이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세상은 배워야 할 것이 차고 넘치는 거대한 학교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온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모두 능통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과정과 그것에 임하는 자세이며 배움을 즐기는 삶이다. 배움은 깨우칠수록 부족함을 깨닫는 과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학문을 연마하고 다듬는 일을 선악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것은 과학의 힘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잠시도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의 부족함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혹시 우리는 과학이란 학문이 사실만을 다룰 뿐이며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의 개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학 또한 인문학에 바탕을 둔 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의 사람들은 과학이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인간의 지배를 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과학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연구한 핵이 우리의 삶과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과학은 인류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과학의 힘에 의하여 굴욕적이던 인간의 삶, 빈곤이 많이 추방되었다. 인간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이 과학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학의 힘을 너무 믿은 나머지 인간이 소외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두 종류의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는 스승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깨우치는 교육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